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장마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깐 소강 상태인데 오늘 다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 국무부의 보고서 내용이 지금 논란입니다. 북한이 작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 겉으로는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뒤로 핵시설을 꾸준히 증가해왔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미 국무부가 한 겁니다. IAEA의 조사에 따른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 김정은은 겉으로만 비핵화를 외쳐왔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김정은이 외쳤던 비핵화를 믿었다면 이건 큰 낭패일 건데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협력하라라고 말한 지 며칠 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윤석열 총장을 저격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윤 총장을 건드린 겁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70년 만에야 돌아온 전사자, 살아도 못 오는 국군 포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동아일보가 상세히 썼습니다. 북한 내에 우리 국군 포로가 아직 생존해 계시다는 겁니다.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상당수 많은 우리 국군 포로들이 북한에서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서 비참한 처우를 받으며 생존해 계시는데 왜 못 모시고 오느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노장 국군 포로가 동아일보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35년간 북한의 탄광에서 흙을 뒤집어 쓰면서 국군 포로로 정말로 비참하게 살아왔다가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한 한 노장의 이야기를 우리 정부는 6.25 전쟁 70주년인 오늘 새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북한 김정은이 대남 무력 도발에 대해서 보류짓을 했다라는 뉴스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경향신문은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불만을 일단은 표출했다. 그리고 내부 결속도 어느 정도 됐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삐라도 안 하겠다고 한다. 뭐 다 되지 않았느냐. 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이라도 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북한의 김정은이 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여당의 법사위가 연일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감사원장을 불러놓고 검찰에 감사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법사위, 요즘 야당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고 여당 의원과 범여권 의원들만 법사위를 들어가고 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도 그랬고 법원에게도 그랬고 감사원에게도 검찰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여당 법사위원들이 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러려고 법사위 가져갔구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들끓는 인천공항 벼락신분 상승, 정치에 휘둘린 정규직화다라고 오늘 중앙일보가 매섭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에 인천공항 찾아서 한 공약이 비정규직 다 정규직으로 돌리겠다라는 공약이라는 거죠. 결국엔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직원 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게 됐습니다. 노노 갈등도 있고요. 토익 만점을 받아야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데 취업준비생들도 상당히 분노와 허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청원도 20만 명이 하루 만에 넘어섰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산했습니다. 오늘 국회에 복귀합니다. 사직생 투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외교안보와 관련돼서 국정조사하겠다. 윤미향 의원과 관련돼서 국정조사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아직 국회는 상임위 구성도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외교안보 전담 전문가입니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봉현식 교수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청년 대변인입니다. 서재현 부대 모셨고요.
전직 청와대 출입 기자, 베테랑 기자입니다. 이재명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전해드리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이중 전술. 미국 국무부가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습니다. 북한이 작년에 하노이에서 북미회담할 때 말로만 비핵화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은. 뒤로는 은밀하게 핵무기 시설을 늘려왔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연 김정은의 비핵화의 이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라는 의문에서 떠나서 그걸 왜 믿은 거냐라는 논란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법기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을 콕 집어서 법기술만 부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추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윤 총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20만.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국민청원, 이를 취소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재현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미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도 오늘 들어와 있고, 그리고 북한이 김영철이 우리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다시 협박을 한 메시지도 오늘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이야기는 북한이 철저하게 짜고 친 이중 전술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오늘 한 조간신문은 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 국무부의 보고서 내용부터 새롭게 드러난 내용부터 좀 살펴봐야 할 텐데 북한의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만나서 마치 1년 안에 비핵화를 할 것처럼 얘기했던 김정은의 말과 행동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게 미 국무부의 주장입니다.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IAEA의 보고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라고 하고요. 미 국무부 차원의 의견입니다. 북한이 북미 협상이 진행되던 2018, 2019년에도 핵시설을 가동해 왔다는 겁니다. 황해부터 평산, 우라늄 광산 등 가동 정황을 포착했다. 미국의 첩보 자산이 포착했다는 거죠. 평안부터 영변의 원심 분리 시설도 냉각 장치가 계속 가동돼 왔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게다가 2018년 5월에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도 확실히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복구가 가능하다. 미확인 핵시설이 더 있을 수 있다.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 국무부의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정상 간의 회담을 하면서 겉으로 뒤로는 황해부터 평산 그리고 평안부터 영변 핵시설에서 계속 핵무기 증산을 해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뒤로 핵무기를 계속 생산해 놓고서 겉으로는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미 국무부의 보고서대로라면요. 들어보시죠. Chairman Kim, are you ready to denuclearize? 그런 의지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Good answer. Wow, that might be the best answer you've ever heard. 우리 Are you willing to take concrete steps to denuclearize or not quite yet? 우리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분이라도 귀중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정말로 비핵화할 겁니까? 안 할 거면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하하하 라고 얘기해 놓고서 뒤로는 봉영식 교수님 황해부터 평산의 우라늄 광산과 농축 공장에서 우라늄 채굴, 분화, 농축을 계속해서 진행해왔고 그리고 평안부터 영변의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 시설도 계속 돌아갔고 역시 같은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에도 원자로 주요 부품을 옮기는 모습을 계속 관측이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겉으로만 비핵화를 얘기하고 뒤로는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왔다. 같은 시기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북한 측 입장에서 한번 북한 편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지사지. 예. 우리가 위반한 게 뭐가 있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고 합의가 없었죠. 예. 그러니까 위반을 할 합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국교 정상화, 그다음에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한 합의가
크게 잡혀 있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비핵화에 관련돼서 어차피 노딜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미국 국무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위반한 것은 없습니다. 예. 북한의 이런 행동이 싫다면은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에 사인을 했었어야죠. 그래야지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가는데 존 볼턴 보좌관의 이제 그 회고록에도 나오지만 여기는 아무 딜이 없었거든요. 딜이 없었는데 위반을 북한이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존 볼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이랬다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은 반드시 1년 안에 비핵화를 분명히 할 것이다. 존 볼턴의 폭로대로라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계속해서 이렇게 핵시설을 해왔는데 우리 정부는 뭘 믿고 북한 김정은이 1년 안에 이 많은 핵시설들을 가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비핵화할 거라고 얘기했던 거죠. 사실 북한 측 입장에 제가 북한 대변인 역할을 오늘 아침에 하게 되는데 예.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한국이 제대로 했으면 1년에 비핵화를 했는데 자꾸 약속을 뒤집으니까 우리가 자력갱생 그다음에 자주국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대적 정책을 처리하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냐. 이렇게 제가 북한 대변인이라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봉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북한의 김정은은 정말로 비핵화의 의지가 있었다라고 보셨다고요? 의지가 있는데 이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여건이. 적대적 정책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건을 마련해주면 의지를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인 것이죠. 그렇군요. 이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북한은 얘기할 거예요. 라고 북한 측 입장에서 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집에서 애들 예. 하셨습니까? 이거 여건이 안 되니까 공부를 못 하겠다.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어요. 예. 예? 목표도 있고 근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하셨잖아요. 미국이 계속해서 야 그럼 니들 핵시설 리스트라도 내놔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했다라는 게 볼튼의 주장인데 김정은이 이에 대해서 거절했다라는 것도 볼튼의 주장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비핵화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뒤로 그 많은 핵시설들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돌렸을지 그리고 정말로 비핵화의 의지가 있었다면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테니까 리스트라도 달라고 했을 텐데 리스트는 왜 안 넣었던 건지. 그게 되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지적이겠죠. 그러니까 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늘이 6.25 70주년인데 그러니까요. 6.25 정전협정 중에서 계속 전투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비핵화 협상 중에 북한이 핵실험 시설 가동했다. 뭐 그 자체가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제가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과연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리고 북한한테 비핵화 의지가 있었던 건가 이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 질문을 지금 하게 되는 건데 예. 자 이번 이제 6월 동안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 김정은 남매의 어떤 뭐 6월 협박극 어떤 조간신문 그렇게 딱 썼던데 협박극을 통해서 협박극이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던데요. 연극이었다. 그렇죠. 우리가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이거죠. 지금 저쪽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좀 보상을 줘야 되는 막 그런 나쁜 보상을 줘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어떻게든 지금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정부가 인질로 잡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다리를 붙잡고 설득할 수밖에 없는 빨리 다시 비핵화 협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그게 염려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자 김정은 위원장이 두 차례 북미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 의지가 과연 있느냐 이런 근본적 질문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자 지금 물론 비핵화 협상은 계속 해야겠죠. 그리고 어쨌든 6월 북한이 도발 공세를 올리면서 미국에 다시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다시 협상을 해야 할 텐데 과연 하노이 노딜 이전처럼 그렇게 막연한 낙관적인 북한은 비핵화 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협상에 임하면 결국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지금 어제 김정은 위원장도 대남 적가 군사행동을 보류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제는 다시 가동하겠다는 건데 그럼 우리는 계속 거기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화의 장을 다시 만들더라도 결국은 어떤 압박과 대화를 균형 있게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략적 좀 변화는 분명히 가져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이게 특히 협상은 참 어렵고 정상 간의 협상은 더더욱이 어려운데 양국 정상 간에 특히 적대적인 국가의 정상이 모여서 한 국가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협상은 정말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가 하는 말이 이게 진심인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우리 국가의 정보시설이 포착한 정보는 이렇다는데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거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를 갖고
판단을 하게 마련일 텐데 또 한 가지의 장면이 오늘 조간신문에 새롭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국가의 정상이라고 가정하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군사행동 보류한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고 실제로 보류가 지금 됐죠. 그런데 오늘 저희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38로스 위성 감시 시설이 매체가 이걸 포착했다는 거예요. 22일 원산 갈마 비행장에 전투기 40여 대가 포착됐다. 작년 11월 김정은 참석 행사 후 최대다. 대규모 비행 훈련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심상치 않다. 동아일보는 오늘 쓰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크게 보실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안방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미국의 최신 위성이 탐지한 북한의 비행장 사진까지 저희 돌직구쇼를 통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자세히 보이시죠? 수많은 전투기들이 지금 모여있다. 물론 전투기가 모일 때도 있고 안 모일 때도 있고 그게 북한 김정은이 내렸던 군사행동 보류와 연관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정말로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와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만약 김영주 의원님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북한의 김정은을 마주 앉아서 이런 원산과 풍계리 일련의 핵 활동들을 봤을 때 김정은의 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첫째는 우리 정부가 보다 명확한 미국의 의도, 북한의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정보가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의심받고 있잖아요. 볼턴의 해고력부터 해가지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방금 우리가 봤던 보고서 같은 경우. 그래서 그나마로 우리 대통령이 정확한 팩트에 기반해서 미국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대목이겠죠. 북한의 말만 믿고 이렇습니다 하면 사실 그게 미국한테도 우리 정부의 대통령의 말하자면 신뢰도에 금이 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장면은 최근에 어쨌든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자면 군사위원회 예비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총참모부가 하겠다고 하는 4개 지시사항을 보류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군을 다독거리는 장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용어상으로 보면 핵 억지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대신에 전쟁 억지라는 용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말하자면 대남 혹은 대미에 대한 강경 기조는 유지하지만 지금과 같은 대척점에서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한 부분은 피해가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나마도 미그 21, 17, 15기가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가장 강력한 미그 29는 보이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하자면 데몬스트레이션 정도로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정경두 국방장관의 발언을 트집자 맞습니다. 정경두 장관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에서 이걸 보류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완전히 철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확고하게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 조간신문의 표현에 따르면 오랜만에 국방장관이 국방장관다운 얘기를 했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발언을 북한이 문제 삼은 겁니다. 그것도 김영철이요. 정경두에게 경고, 또 이중협상 전술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북한의 새로운 담화 내용 보면요. 남조선의 차후 태도와 행동 영화에 따라서 북남 관계를 점칠 시점에 남조선 국방부 장관이 기회 틈타 체면을 세우는 데만 급급하다라고 깎아내렸죠. 국방장관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제 와서 체면 차리냐 뭐 이런 얘기예요. 허세성 목소리 내는 경박하고 우매한 행동 유가입니다. 그러니까 허세다. 행동도 못하면서 허세 부리지 마라. 돈 없는 실언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보류가 재고로 될 때는 재미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이건 또 뭡니까? 우리 그동안 뭐 늘 얘기했지만은 그 국방부는 국방부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정경두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방부 수장으로서는 좀 실망스러운 발언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 그 얘기는 그나마 그동안 있었던 것 중에 좀 믿음이 갈 만한 6.25 70주년을 앞두고 믿음이 갈 만한 국방부 장관의 말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울림없는 메아리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미 니네 대장 한 대 때려놓고 니네 대장 쓰러져 기운 없는데 여기서 자꾸 옆에서 자꾸 시끄럽게 하네 라고 김영철 담화가 어젯밤에 나온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사 대응 철회하라고 얘기했던 게 울림없이 끝난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그 김여정 부부장의 강성 발언, 그 다음에 긴장을 최고조화하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통해서 이 긴장을 좀 완화시키면서 역할 분담을 하고, 뭐 김정은 위원장이 마치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윗급에 있는 것처럼 이런 역할 분담을 해놓고 난 다음에 국방부 장관 정도가 얘기하는 거는 아이고 듣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깔아뭉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우리 국무장관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 들었던 것처럼 국민들이 정말 믿고 안심할 수 있게 국방태세를 좀 갖췄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뭐 원산 갈마 비행장에 40대 전투기 갖다 놨다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국방장관이 100대씩 예. 우리 전투기 좀 띄웠으면 좋겠어요. 이 전략상 보면은 우리 전투기 띄우면 쟤들도 같이 띄워야 된다는데 예.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이렇게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봐봤으면 하는 저 기름이 없거든요. 기름이 없으니까 한번 북한은. 봐봤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예. 오늘 이 어젯밤 늦게 나왔으니까 9시 반경 저 김영철 담화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청와대 아직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만 청와대는 과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런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건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렇게 북한 김영철이 무시를 해버렸는데 오늘 그럼 국방부는 또다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런지. 지금 미국의 항모가 쫙 전진하니까 어쩌면 그것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약간 스탠스를 조정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과연 국방부가 강하게 나갈 때 그럼 북한의 군부는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도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김영철의 어떤 담화에 대한 어떤 느낌, 박정화 대변인의 개인적인 어떤 느낌이란 말씀드리고, 저쪽이 40대 지금 배치했으니까 우리는 오산 공군기지에서 부산, 수원 뭐 이렇게 해서 춘천 한 100대쯤 딱 이렇게 띄워놓고, 왜냐면 우리 F-15K도 이미 저기보다 좋고 F-35A는 스트레스도 되잖아요. 레이더는 안 잡히니까. 다 해서 한 오산, 수원 이래서 한 100대 띄워놔요. 100대 딱. 한 일주일만 이렇게 하면은 그 청와대 계실 때 한번 떴잖아요, F-15K. 늘 뜹니다. 예. 저쪽에서 한 대 뜨면 우리도 똑같이 뜹니다. 예. 그게 대응 전략이거든요. 아니 실제로 그 청와대 계실 때 일촉즉발이었잖아요. 연평도 포격 직후에. 그렇죠. 박정화 대변인님 청와대 계셔서 그 결정한 과정을 다 보셨으니까 우리 측 F-15K가 딱 떴을 때 북한 쪽이 상당히 긴장하던가요? 그건 이제 무서워하던가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고, 그때 오고 가고 하는 무전의 상황에 대해서 뭐 실시간으로 검색한 예.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긴장할 수밖에 없죠. 무섭죠. 긴장할 수. 우리 이게 전투기. 그럼요. 전투기가 뜨면은 그냥 포로 쓰는 거랑 느낌이 다른 거고, 저기 해안가 방공포 열어놓은 거 거기 딱 조준하고 딱 뜨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면 긴장할 그러면서요. 수밖에. 우리 전투기가 쏠 때 이 날아가는 사거리가 북한 쪽 전투기 사거리보다 우리 게 훨씬 넓어서 북한 조종사 전투기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북한 조종사 입장에서는 우리 측 전투기에 화력이 막 쏟아지는 경우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말고 이 전략자산이라는 게 굉장히 압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제대로 활용하고 늘 대비하고 있는 준비만 되어 있다면 북한 저렇게 하는 거 언제든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문제는 정신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한 조간신문에 평양의 식량 사정에 대해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북한 내부의 식량난이라는 것은 그 안에 직접 들어가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취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다라는 말씀 전제로 드리고, 이게 사실인지 여부도 조금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할 사안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참고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사 소개해드리죠. 평양마저 식량이 끊겼다라고 알려졌다라고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아니냐라고 이 신문은 내다봤는데, 대북 소식통에 역시 조선일보도 취재를 한 거고요. 수도미, 이게 뭐냐면 평양에서 공급하는 식량 달라요. 지방에서 하는 거랑. 제가 국방부 출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압니다. 수도미. 근데 그 수도미의 재고가 떨어졌다라고 조선일보는 쏘고 있어요. 야, 이게 평양에서 식량이 떨어졌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진짜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 북중무역이 중단되면서 지난 4월부터 평양 시민들에게 3개월간 배급을 못하고 있다라고 대북 소식통은 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얘기했습니다. 북중무역 소식통도 조선일보가 취재를 했는데 평양 배급마저 중단되자 핵 때문에 제재받는다라는
평양의 그 엘리트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며 김정은 정책의 불신까지 드러냈다라고 조선일보 기자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평양에 살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기 때문에 평양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북한 내에서는 주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은이 지난 7일 정치국 회의에서 평양 시민 생활 보장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것도 이걸 반증하는 거다라고 조선일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 상황은 뭐 더욱 심각하다라는 얘기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서지현 부대. 예. 이게 사실이라면 평양에 있는 엘리트 주민들에게까지 북한 김정은 당이 식량을 못 준다? 그거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북한의 식량 공급 체제, 북한의 국가 시스템 자체가 좀 마비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한 몇 주 동안 대남 도발 강행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정 중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게 경제적 문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매출액이 뭐 70%까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뭐 중국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마스크 필터도 이제 제공을 안 하다 보니까 필터 없어서 마스크도 제때 공급을 못하는 우리나라도 이 정도 상황인데 잘 사는 우리도 그렇죠. 하물며 세계 이번에 IMF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 5% 역성장이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2% 3% 성장하더라도 실질 민심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마이너스 5%면 아마 그 평양의 특권의 의식이 있는 시민 말고 대다수 북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마이너스 20% 굉장히 삶이 어렵기 때문에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구태타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가정을 한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련의 군사도발 행위가 어떤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기사에 그 북중무역 소식통이 봉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이 그거 김정은 위원장 괜히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쌀도 안 되고 더 못 살고 이게 뭐야 이렇게 불만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부터 절대 이제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은 없게 하겠다 했고 핵 미사일 개발만 끝나면 세계가 우리한테 무슨 요구든지 다 들어주겠다 했는데 하노이에서 빈손으로 왔거든요. 그 이후로 코로나 사태도 겹쳐가지고 북한이 굉장히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불만이 핵 우선 정책에 대한 불만이 이제 쏟아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2018년 통계를 보면은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495만 톤으로 나타납니다. 네. 근데 북한 주민들이 제대로 먹고 살려면은 600만 톤은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2016년에 589만 톤 곡물 생산해서 거의 그 수준을 마친 이후로는 계속 곡물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비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니까 화학 비료를 또 생산도 못하죠. 그래서 예전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그나마 우리가 화학 비료를 제공했을 때는 800만 톤 수준까지도 곡물 생산이 됐어요. 북한 주민으로서는 이런 식량난을 겪지 않았죠. 비료가 있어야 곡물을 생산하니까. 비료가 있어야지 곡물 생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판문점을 넘어서 귀순한 북한 병사 몸 안에도 기생충이 많았던 건 뭐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화학 비료가 없으니까 그냥 그 생활 속에서 비료를 만들었어라 그래서 그 기생충이 막 이렇게 창궐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량난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제1부부장을 앞세워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그래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중국이 마침 북한에 대해서 80만 톤의 곡물 지원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보면은 80만 톤, 60만 톤이 쌀이고 20만 톤이 옥수수나 다른 것인데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도발을 멈춰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달 내지 한 달 반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을 확보했으니까요. 벌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도발이 멈춘 것도 이 타이밍이 중국에서부터 이런 식량 지원이 나오고 한국과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도발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아니 교수님 중국한테 얼마요 곡식? 80만 톤. 80만 톤 받자고 대한민국 국민 자산 700억을 날려요? 너무 우리만 괴롭힌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북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돈이 아니라고. 예. 너무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북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죠.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북한 사람 입장에서 아니, 생각합니까? 역지사지를 해야지 북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그렇군요. 예, 저는 북한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유, 그럼요. 오늘 사실은 저 봉 교수님께 제가, 이제 북한은 무슨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부탁을 드려서 북한이 생각하는 것대로 봉 교수님께서 오늘 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청와대가 존 볼턴 전 보좌관의, 이 책 내용,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 존 볼턴이 다시 재반박을 했습니다. 회고록 왜곡 항의에 나는 진실을 적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 한국이나 미국 유권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에 진실을 쓰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다. 나는 진실을 쓴 것이다. 라고 다시 재반박을 했어요.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헷갈리는 게 진실과 신념 차이. 그런 것이 좀 헷갈립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자기의 회고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념, 자기가 잘했던 바, 자기의 믿음, 이런 것을 중심으로 나머지는 부수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정 정도 거기에는 진실도 있겠죠, 분명히. 그렇지만 존 볼턴이 보는 인식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한국의, 방금 봉 교수님 말씀하신 북한의 인식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각각 자기가 믿는 신념을 진실이라 그러면 사실은 그 진실들은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수행 모순에 빠져드는 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소위 포스트 트루스 피리어드라고 그러고 탈진실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약간 뭐 커닝을 해볼 수 있겠죠. 존 볼턴이 이런 상황이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허탈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문 대통령도 썼고 어떻게 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이미 딜을 할 생각도 없이 사진 찍으러 온 트럼프를 만나서 1분 1초가 아깝다고 자기의 속내도 숨기면서 얘기하는 속으로는 굉장히 재밌는 시츄에이션 아닌가요? 비핵화를 얘기하지만 자기 지역에서는 핵 가동을 하고 있는 김정은과 전혀 비핵화 딜을 할 생각이 없는 트럼프가 만나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입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존 볼턴 자체도 이 딜은 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그게 그런 의미에서 저 한국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 아까 왜 정부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어들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읽고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을 때 그야말로 어떤 전략 혹은 무슨 중심 기조, 운전석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같아요. 존 볼턴의 회고록 내용이 쭉 많이 이 얘기가 될 때 그 구체성이 굉장히 깊은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며칠 전 정의용 안보실장이 반박을 정면으로 했는데 너무 좀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존 볼턴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렇고 저 부분은 저렇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게 균형이 좀 잡혔을 텐데 저건 얘기가 틀리다. 매우 유감이다. 아무튼 우리는 미국 NSC에 항의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땐 이게 국내용인가 아니면 전자 책에 대해서 뭐 문제를 삼고자 하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구체성을 결여한 내용이 나와서 저렇게 지금 계속되고 있고 존 볼턴이 내 얘기는 진실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정의용 안보실장 얘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는 그래서 이런 제목의 칼럼을 씁니다. 볼턴이 나라를 구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에 동의해요. 저도. 왜냐하면 만약에 그 북미 정상회담이 쭉 이렇게 있으면서 잘못 흘러왔으면 우리 앞서도 봤지만은 비핵화 의지가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없다는 건 분명한 거 아니에요? 하나? 근데 지금 핵을 완전히 무장하고 공개적으로 핵 보유국의 지위를 사실상 갖고 있는데 그게 완전해지고 그냥 진실로 그다음에 현실로 다가온다면 우리 지금 뭐하고 어떻게 버틸 수 있나? 이런 면에서 저는 볼턴의 주장이 나라를 구했다라는 김수석 대기자 칼럼에 동의를 구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존 볼턴이 잘못됐다 아니다 우리는 항의했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이재명 부장 청와대 출입해 보셨지만 청와대 출입 기자들 잘 정리하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국가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충분히 얘기해도 국민들이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결례가 되지 않도록 잘 정리해 줄 수 있으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청와대에 좀 얘기를 좀 반박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반만 시청자 입장에서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볼턴 이분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이잖아요. 참모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항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은. 그리고 나서 경질된 상황에서 500페이지 집필을 했는데 이분 또 얘기했잖아요. 언론에서 어떻게 자료 같은 걸 다 폐기했는데 500페이지를 할 수 있냐니까 기억력이 좋다. 그 기억력이 한 건 이게 약간의 의견이나 자기의 감정이 섞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00페이지의 내용을 모두 다 거짓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모두 다 진실이다라고 믿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예, 서부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외교안보 소식과 관련돼서 오늘 봉영식 교수님 모시고 오늘도 흥미로운 얘기 들어봤습니다. 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인데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승전결. 그런데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멸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뭘 해도 다 윤석열 총장으로 귀결이 된다는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다시 윤석열 총장을 공식석상에서 비판을 했고요. 마침 여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법사위에서도 감사원장을 불러다 놓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먼저 추 법무부 장관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오히려 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기술을 부리고 있다 하는 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법기술을 부렸다. 대단히 유감이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법기술을 부렸다. 이재명 기자. 어제 법의 날 포상 행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서 한 말인데 검찰총장한테 법기술을 부린다. 편의적으로 자기 조직을 이끈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모욕을 주는 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의 날 행사에서 보통 이제 덕담을 얘기하는 게 정상일 텐데 장관이 총장을 뭐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뭐 총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했는데 물론 말 자체는 굉장히 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당연히 법에서 주어진 그 위임받은 그 안에서 행사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저 말 자체는 뭐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굉장히 뭐 민주주의의 원칙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나 딱 드는 생각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찰 내에서 그런 반발이 나온다는데 사실 검찰 개혁을 뭐 지난 하반기부터 조국 전 장관 있을 때부터 상당히 밀어붙일 때 대부분을 법무부 훈령이나 이런 걸로 밀어붙였습니다. 법안을 제대로 만든 게 아니라 훈령이나 지금 뭐 추미애 장관이 문제 삼고 있는 예규나 규칙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 이제 법 기술을 부린다고 했는데 사실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게 이런 거죠. 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포토라인이 금지됐죠. 공개 소환이 금지됐는데 그러면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던 게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검찰 개혁을 추진할 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법으로서 모두의 그러니까 여야의 동의 속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회를 건너뛰고 사실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공포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추미애 장관이 말한 원칙은 굉장히 저는 뭐 소중한 가치고 뭐 그것 반드시 지켜져야 되죠.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권력은 늘 절제돼서 행사돼야 되는 건데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지만 그럼 윤석열 총장에게만 적용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추 장관도 똑같이 본인의 말을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정혁진 변호사님 법전 들고 나오셨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요.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법기술을 부린다라는 추 장관의 발언을 두고 자기 얘기하냐 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한 조간신문은 쓰고 있어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간부는 추 장관의 발언이 문 대통령의 협력 지시에 정면으로 배치된 행동이다 라고 얘기했다고도 하고요. 네. 정혁진 대표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만약에 추 장관님이 그 누군가가 윤석열이라고 한다면 저는 참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적인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는데 2013년 10월 18일 날 조국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지난 정부 때. 그런데 그때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두 번 찍히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지난 정권에도 찍혔고, 찍힌데 또 찍혔다. 이번에 또 찍히고, 근데 이제 저쪽에서도 찍히고 이쪽에서 찍히고,
윤석열이 문제인가 권력이 문제인가 저는 그게 좀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추 장관 말씀하신 걸 제가 기사에다 꼼꼼히 봤는데 네. 각종 예규와 규칙을 통해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기 위해 누군가가 법기술을 부린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왜 내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따르면 되지 규정 핑계를 대면서 안 듣냐. 이렇게 저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정을 갖다가 저도 찾아봤는데 예.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인권부와 감찰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 제가 변호사를 뭐 여기저기 사기업에서도 해보고 공기업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또 제가 해봤는데 예. 규정을 제일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무원들이거든요. 규정 없으면 잘 안 움직여요.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도 규정을 갖다가 제일 철저하게 따지고 무슨 일 있으면 규정 찾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검찰이거든요. 예. 의외로 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들은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게 내 일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일이냐. 그런데 인권부는 어떤 일을 갖다가 하냐면 피해자 인권과장인데 증인 및 내부 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갖다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찰부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사항을 갖다 담당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증인이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라고 윤 총장은 봤는데 그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해당 검사들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감찰부까지 한 것이다. 그러면 됐지 왜 또 어제 그런 말씀까지 추 장관이 했는지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부처에 외청들이 있단 말이에요. 국방부에는 방사청이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에는 국세청이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에는 그 경찰청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청장들은 다 차관급이에요. 그런데 검찰청장은 그 법무부의 외청장이지만 장관급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친한 그 검사들한테 물어보면 너 검찰총장 할래? 법무부 장관 할래? 그러면은 총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법무부는 행정각부 행정기관이고 검찰은 그 법무부 아래 형식적으로 소속이 되어 있지만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의 법원과 뭐 대등하진 않을 정도라도 어쨌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보고 특히 수사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수사에 관해서 법무장관이 디테일하게 이래라 저래라 이 부서에서 해라 저 부서 하면 안 된다 이럴 수가 없다. 그게 검찰 독립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서 그 권력을 가진 집권당에서 집권 세력이 검찰을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도 시키고 저렇게도 시키고 그 폐단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바꾸자고 하는 게 검찰 독립이고 검찰 개혁이고 그렇게 검찰이 독립적으로 법대로 규정대로 일을 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이게 지금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사실은 들고 그러니까 많은 법조인들이 이게 윤 총장 이야기냐 그 추 장관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 배경에는 사실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입니다. 법사위에서 현재 지금 야당이 뭐 상임위에 완전히 보이콧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법사위원들과 또 열린민주당 법사위원들을 주축으로 법사위가 열렸는데 감사원장을 불러서 왜 검찰을 감찰하지 않느냐라고 캐물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검찰에 대한 감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저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 좀 이제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한 기관 운영 감사라든가 아니면 회계 감사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하고 계십니까? 검찰은 업무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감사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말씀드리기 좀 반드시 검찰 업무 보고를 받아야만 되겠다는 김진애 의원님 반드시 검찰 업무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존중합니다. 요 며칠 법사위에서도 비슷한 발언들이 계속됐습니다. 법사위 발언들 계속 들어보시죠.
이거 뭐예요? 이게 진짜 봉숭아학당입니까 이게? 장관으로서 차라리 독립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지 않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강남수 전 총리 재판에 있어서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심에서 그렇게도 한 번만 더 불러달라고 하는 지금 굳이 불러주지 않으면서까지 5건의 재판으로 끝냈다. 저는 공판공신주의의 훌퍼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 지적에도 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이은 법사위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특히 감사원장을 불러다 두고 감사원의 가장 큰 현안인 월성 1호기 문제를 질의하지 않고 검찰에 대한 압박만 얘기한 것을 두고 뒷말이 많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감사원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월성 1호기 문제는 안 나왔다는 겁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죠. 보고시한 넘기고 수차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가 감사원 업무보고를 135분간 진행했는데 여당 의원들은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는 안 묻고 검찰을 왜 제대로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들으셨던 것처럼 압박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 10명 중 단 한 명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여러 조간신문의 해석에 따르면 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 여부는 현 집권 여당에게 매우 불리한 이슈로 작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일부러 현안을 피한 건 아니냐라는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여당이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놓고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은 쏙 빼놓고 윤석열 검찰총장만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국회가 청구한 감사가 왜 늦어지는지 지적할 법도 한데 한마디도 안 나왔다. 여당이 법사위를 자기들 하고 싶은 말 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느낌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네. 지금 법사위에서 연일 나오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성 발언이군요. 기승전 검찰 이렇게 최근에 있는 법사위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사위가 지금 그 각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가 이제 시작이 돼서 처음엔 뭐 그러니까 법무부, 법원행정처, 그리고 감사원이 등등해서 과연 그 기관이 어떤 일들을 하고 최근에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계속 일주일여 이상 계속 나오는 건 모두 검찰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그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서는 지난 국회에서 이게 타당한지 감사해달라고 국회가 요구한 건이에요. 예. 감사원 내부적으로 어떤 연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보고시한이 지났고 내부적으로도 감사원장이 계속 정확하게 철저히 조사해서 결과를 내놓으라고 몇 번 거듭 얘기하는데도 지금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야당 의원들은 지적하고 있고 이 조간신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박 대변인 감사원이 월성 1호기 현 정권이 월성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기로 결정을 한 과정과 관련해서 타당하지 않다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히 많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 논쟁적인 사안에서 감사원이 혹시 정부의 결정에 반하는 감사 결과를 내부적으로 내놓고 정무적인 고민 때문에 이것을 발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지적이 있어 왔던 터였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사실은 국민을 대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구분하지 않고 정권에 대해서 감사원장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특히나 월성 1호기 폐쇄 문제 관련해 갖고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부에 불리한 얘기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 일부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건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기승전 검찰, 오로지 검찰 개혁, 검찰 장악 얘기만 하고 있으니 법사위를 니들이 갖고 와서 어떻게 왜 그렇게 이용하려 했느냐라는 야당 지적에 대해서 저는 여당이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런 국민적 비난이 일부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균형 차원에서 여당의 입장도 반론도 들어보겠습니다. 서지현 부대. 예, 제가 반론할 그 상황은 아닌데 제가 한번 상황을 가정이라기보다 한번 고민을 해보면 월성 1호기는 사실은 지금 또 토론회를 계속 가져서 그것이 조기 폐쇄라고 하지만 사실 1982년도에 새로 이제 개설해서
2012년도에 원래 수명이 다한 것인데 그 당시에 5천억 정도 수천억을 투자해서 수명을 연장했거든요. 그래서 2022년까지 하는 사항을 2018년 6월에 결정했다. 경제성 여러 가지 이유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떤 탈원전의 정책에 따라서 코드 맞추기냐 이런 비판 아닌 비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법제사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더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또 계속 논의를 중이고 토론 중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법제사위에서 월성 1호기를 언급하면 그것이 하나의 더 이제 안 보이는 권력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조금 이제 판단을 좀 다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찰에 대한 압박이 법사위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과 관련돼서는요. 예, 저는 이야기한 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이 개인의 목적이 가는 것이 아니죠. 검찰총장의 한 리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난이나 어떤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있어 왔던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한 개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총장이기 때문에 이제 주문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계속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법무부 장관과 총장의 관련은 어떻게 보면 협조도 하지만 또 견제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독립부서의 하나의 관행처럼 되었던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서로 역할에 대해서 균형적이고 견제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자, 어제 외교안보 분야 여야 의원의 간담회에서 지금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를 두고서 여야가 지금 계속 한 달째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뼈 있는 농담에 뻘쭘한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직접 한번 거두절미하고 살펴보시죠. 현재 우리 송영길 의원 가야죠. 강제 외정하시라니까. 원하는 대로 신청하세요. 우리 이상민 선배님은 야당 몫으로 법사위원장 하셨죠? 아니, 바로 그냥 직격하는 이상민 의원님이 역지사지 해주세요. 김영주 의원님,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도 주고받았는데 이 웃음 속에 굉장히 날카로운 가시가 있었어요. 특히 저희 채널A 출신 조수진 의원이 이상민 선배님을 딱 거론하면서 이상민 선배님, 야당 시절에 법사위원장 하셨죠? 딱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였겠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과실을 야당 몫이라고 주장해서 따먹어 놓고 여당 되니까 왜 그걸 다른 야당에게 돌려주지 않느냐.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것을 저렇게 아주 소프트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야 내가 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해찬 대표의 몫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수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냐 하는 거고요. 그나마도 저런 모임을 통해서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그러니까 다시 국회가 원상 복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예, 웃음소리는 컸지만 사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겠죠. 굉장히 뼈에 있는 농담이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회 전체가 거의 이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법사위 문제도 어떻게 보면 야당의 책임도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여당이 지금 법사위에서 누굴 부르든 기승전 검찰을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야당의 반론이 전혀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고 야당의 상임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데 이제 그 문제는 지금 조금 전에 조수진 의원도 얘기했지만 야당 의원들을 전부 다 국회의장이 강제로 상임위에 배정해 놨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있을 수 없다 그래갖고 다 이제 사임계된 상태인데 오늘 조영 원내대표가 돌아온다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배분한 상임위를 국회의장한테 제출하겠다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문제 협상을 통해서 좀 해봐야겠지만 상임위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앞서서 또 법사위 문제도 사실 좀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법원행정처장을 불러서 한명숙 전 총리의 2심 재판이 2013년도에 있었습니다. 7년 전 재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과연 그게 지금 2020년 법사위에서 의미 있는 질문인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도 서부대께서는 그걸 물어보는 게 논란이 될 수 있다 얘기도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야당이 먼저 제안해서 이제 본회의에 통과돼서 감사원에 빨리 감사를 해라 이렇게 한 거고 시한이 5개월이었기 때문에 사실 올해 2월까지 감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 자체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국회 권한을 감사원이 침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권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따지지 않고 7년 전 사건을 따지고 있고 과연 이런 게 정상적인 가동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법사위와 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슈들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인데 가장 지금 논쟁적인 사안도 오늘 핫플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지금 정규직 직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화로 돌리기로 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할 정도로 상당히 뜨거운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특히 토익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얘기 나눠보고요. 그리고 자, 지금 이 폭포가 아닙니다. 이 사진이. 의정부에서 있었던 일 잠시 후 공개합니다. 그리고 황제 병사 논란도 오늘 핫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중에서도 취업준비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상위 공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처우도 매우 좋고요. 하는 일도 굉장히 좋아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고요.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들어가려면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토익 점수는 만점에 가깝게 받아야 겨우 들어갈 수 있다. 그 정도로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들어간 정규직 인원수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기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죠. 상징적 장소가 인천공항, 대통령이 직접 갔죠. 지난 21일 협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보안 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기업의 비정규직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 토익 만점 받아 겨우 서류 통과하는 회사에서 시험도 없이 전환되는 게 공평하냐. 이건 평등이 아니라 역차별이다. 게시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발언이 젊은 층에게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뺏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청년분들에게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청년분들이 갈 수 있는 기회도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기회가 더 커진 것이다라는 청와대의 해명에 취준생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취업준비생들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를 너무 공공연히 다 알고 있거든요. 이제 약간 알바식으로 들어간 분들도 있을 테고 약간 그런 면에서 좀 불공평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채용문이 더 좁아진 상황에서 아무래도 내가 지금 투자 시간 내시 시간과 뭐 비용을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런 회의감이 드는 것 같아요. 박정화 대변인,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를 보면서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과정의 평등이 생략됐다라는 부분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되면 뭐 많을수록 정규직이 좋을 텐데 국가의 예산은 한정돼 있고 국민들의 세금도 한정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정규직화한다면 이분들의 임금을 보존해줘야 되는데 기존의 정규직들의 임금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문제도 있고 이분들의 임금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국민들의 혈세가 또 막대하게 투입된다는 문제도 있는데 그것보다 사실 청년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목표를 위해서 공부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도 쉽게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라는 이 과정의 평등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돌직구에서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 노량진에서 요만한 손바닥만한 공간에서 컵밥 먹어가면서 오늘도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는 우리 취준생들 아픔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 학생들, 그 취준생들 준비 과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들이 여기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기회도 평등하게 받고 결과도 공정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니까 1,400명, 1,500명 정원에 지금 1,9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들어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이야 어떻게 버티지만 정년 다 보장돼야 되죠. 모든 복지 혜택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나중엔 과연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건가? 매년 흑자를 내고 있던 인천공항공사가 올해 이미 코로나 때문에 3천억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얘기하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과연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다? 이게 어떻게 잘못된 해석 아닌가라는 데 대해서 취준생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일반 취준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결과와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 이 상황과 전혀 동떨어진 생각을 청와대가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인천공항공사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화 하라라고 하면서 몇 년 동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부처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해서 뭐 어떤 부분은 자회사를 만들어서 취업 유도를 하고 어떻게 하고 정리가 됐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인천공항공사 직 취업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청와대 협의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너무 대통령의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현실과 그다음에 취준생들 감정과 이런 것들을 배제한 채 너무 실적 위주의 뭔가 정책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반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작년 가을부터 한번 봐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부터 우리 국민들, 우리 젊은이들 늘 얘기하는 게 공정 얘기하잖아요. 동계올림픽 때 북한 참여하는 거 다 박수 쳤지만 사실은 정작 여자 아이스 하키팀 출전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젊은 사람들 분노했었잖아요. 결과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잘못된 결과가 나한테 왔을 때는 우리 젊은이들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데 나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그 결과를 따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 취준생들, 젊은이들 분노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고 정말 이게 공정한 거였던가라는 데 대해서 대통령 실적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치 변호사님. 요즘은요 가장 큰 접대가 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자식들 취직시켜주는 게 가장 큰 접대예요. 왜냐하면 요즘 돈 많은 사람들 있는데 그까짓 거 뭐 5천만 원, 1억, 몇 억 받아봤자 왜냐하면 사람이 직장을 갖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연봉 5천만 원의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게 경력이 되거든요. 경력을 갖다가 쌓아서 자기가 능력을 갖다가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단순히 이제 회사 들어가면 뭐 이것저것 배우는 거 많잖아요. 배우기만 합니까? 선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만나는 많은 사람들 통해 가지고 관계도 형성되고 이게 결국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능력이 된단 말이죠. 이런 기회를 이렇게 임의로 무작위로 로또 맞듯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를 당사자들은 이거를 갖다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고요. 검찰에서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그 범죄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입시 비리예요. 그래서 뭐 수명 여고 사건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취업 비리 관련된 것도 구속이 원칙으로 그 검찰이 하는데 예컨대 국회의원이 청탁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회사에 그 취직을 갖다가 시켰을 때 그게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취직이 되는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임의로 그 취직이 되는 거 하고 과연 그 무엇이 틀리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데 또 이제 지금 청와대 수석이 저희랑 비슷한 이제 386세대 아니겠습니까? 네. 586세대 저희 때는 그 취직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부러진 펜 운동도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SNS 중심으로 부러진 펜 운동, 로또 취업 반대 뭐 이렇게 공론화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는데 공준모 회원들은요. 이제 토익 준비할 게 아니고 머리띠 두르고 쉬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하고 얘기를 했고요. 인국공 취업위에 매일 허벅지 찔러가며 괴로워도 참고 14시간씩 공부. 그런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에 살기 싫어졌다. 공기업 정규직 공채준비 접었다. 공기업 비정규직 위주로 지원해 노조에 가입하겠다라는 자주적인 글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부대. 예. 저도 사실 당에서는 청년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청년들의 그 상황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취업 상태가 뭐 스펙이든 노력이든 자세 모든 것을 뭐 수년 동안 준비를 해도 면접도 못 보는 상황에서 저런 어떤 언론에 뉴스가 나오면 박탈감이 충분히 느껴질 텐데, 근데 저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인해 보니까 제 보안 요원이 2017년 이후에는 한 40%, 즉 2,000명의 40%는 경쟁 채용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2017년 전에 비정규직으로, 즉 연봉 3,300만 원 정도를 계속 5년 정도 하신 분이 정규직화해서 연봉도 정규직이 뭐 언론의 보도에 따른 뭐 5천만 원에 보다는 작은 3,5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차별이 아니라 그 들어가는 입구에 다르다는 걸 서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예전에 한 금융업 직장을 다녔을 때 뭐 박정화 대변인님이 청와대 계셨을 때 그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했던 정책이 고졸 취업입니다. 고졸 취업. 그래서 저도 힘들게 졸업해서 대학교 가서 준비해서 증권업 갔는데 고졸 취업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사실은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 보니까 그것이 취업률이 80%, 70%인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문재인 정부 입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취업률이 고졸은 50% 떨어졌어요. 이런 것은 사실은 공정성을 논하기 전에 사회적으로서 조금 이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를 좀 하기 때문에 100% 공정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인정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노노 갈등 아니면 또 청년에 대해서 또 한번 뭐 이렇게 실망을 주려고 하는 정책은 아니다라는 걸 좀 이해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기자. 예, 서부대 얘기하셨지만 뭐 정부의 반론도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1,900명이 다 일괄적으로 정규직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입사 시기, 직무에 따라서 뭐 서로 전형도 하고 필기 전형도 하고 그래서 다시 채용 절차를 거치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아까 청와대 일자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이 보안 요원들과 일반 정규직은 틀리게 다른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서로를 침해했다, 그러니까 정규직을 뺏었다 이렇게 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노한 이유는 뭐 가장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 정말 너무나 악화된 고용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지금 청년들의 어떤 좌절, 절망들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가장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운동을 하면서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자체를 좀 악으로 규정한 게 오히려 이 사태를 불렀다.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는 게 물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어야죠, 반드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입사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이라 말할 정도로 정규직이 점점 줄어든 상황에서 뭐 그런 희망을 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파트타임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립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자체가 사실 뭐 악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정책을 피우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무리하게 모든 공공기관 상대로 다 비정규직 없애라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인천공항 사태가 인국공 사태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저는 과연 그 정책 자체가 오히려 그 정책으로 인해서 박탈감을 더 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예, 이번에 두 번째 핫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정부의 한 건물에서 40톤의 물이 폭포처럼 콸콸콸콸 쏟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직접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자, 지금 보신 게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의정부시 밀락동의 한 건물에서 이건 뭐 폭포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모습을 우리 시민분들이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인데 알고 봤더니 사우나 수영장 복합시설 건물에서 내부 물탱크가 터져서 약 40톤의 물이 지금 이처럼 마치 폭포처럼 아래로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 바로 밑에 있었던 식당의 영상도 저희들이 확보가 됐는데요. 천장에서 이처럼 물이 줄줄줄줄줄 새고요. 바닥에는 물이 상당히 흥건하게 고이는 모습입니다. 파손된 물탱크는 건물 4층과 5층 사이에 설치됐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건물의 유리창까지 지금 뚫고 나와서 마치 폭포처럼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니 이제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에를 봤더니 이제
건물에서 이제 폭포처럼 물이 너무 거세게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전구 따라서 새 군형에서 물이 굉장히 폭포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퍼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어서 양수기 갖고 와서 펌프로 퍼내고 있습니다. 정학준 변호사님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영상 보고서. 합성인가 처음에 의심도 했고요. 일단은 저도 사실은 수영장 다니는데. 그래요. 수영장 일반적으로 지하에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 건물에는 그렇구나. 4층하고 5층 사이에 예. 그 물탱크가 있었고, 그러니까 제대로 시공이 안 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발생을 했다 했겠죠. 다행히 차 한 대 파손되고 그냥 그 재산상의 손해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인사상의 어떤 피해는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인명피해 없는 게 진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악플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악플은 이른바 재력가 부모님을 뒀다는 이유로 군생활을 하면서 황제병사처럼 특혜를 누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소위 황제병사 이야기입니다. 군 내에서 감찰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조간 신문들은 이거 반쪽짜리 부실 감찰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 1. 세탁신부로 무효. A 상병이 지난 2월 말에 피부 질환 때문에 공용 세탁기 사용이 어려우니 부모에게 빨래를 전달해 집에서 세탁해 올 수 있게 도와달라 라고 요청을 상사에게 했습니다. 중사에게. B 중사는 지난 3월에서 5월 13차례 A 상병의 세탁물을 가족에게 전달해 줬다는데 이게 편의를 봐준 건지 아니면 다른 사병들 봤을 때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간부에게 심부름을 시키네 라고 볼 건지의 문제거든요. B 중사는 병사의 애로사항을 해결 차원에서 내가 직접 전달해 준 거다. 공군은요, 편의 제공의 대가성 여부를 현재 조사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논란은요, 무단 이탈, 생활관 단독 사용. A 상병, 부대 전입 후 총 9차례 외래 진료를 받았다. 근데 7차례가 민간 진료. 목적으로 외출을 했고요. 의사소견 제출 뒤 3일에서 10일까지 내무관을 혼자 썼다. 이거는 사실은 만약에 저 군대 때라면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뭐 영창에 독방을 가면 같이 내무관을 혼자 쓰게 할 일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군에서는 부서장이 승인을 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논란이 됐던 건 이 상병의 부모가 대단한 재력가이기 때문에 부서장도 승인한 건 아니냐와 관련된 논란인데 감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감찰 조사 과정에서 A 상병을 직접 불러서 조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과 관련돼서 상당히 뒷말이 많은데 아까 김영주 의원님이 이 과정의 평등 이야기를 했잖아요. 군 생활을 이제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다 군 복무에 생활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힘들게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제 아들들이 그렇게 힘들게 군 생활을 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서 내무관을 다른 집 아이들과 다르게 혼자서 내무관을 쓰고 자기보다 상관에게 뭐 10여 차례 빨래 심부름도 시킬 정도는 다른 사병들에게 이게 특혜로 비춰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공군의 방금 감찰 내용, 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여전히 우리 군은 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를 물어보죠. 그렇죠. 너가 뭐 어떤 일을 하시노 물어봅니다. 물론 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간혹 저런 것처럼 그 부모들의 말하자면 재산 상태라든지 말하자면 어떤 권력 정도에 따라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런 면에서 실제로 조금 그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요즘 말로 DID 즉 그한 정보들이 일선에서는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원천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벌써 처음부터 군대 들어갈 때부터 이미 어디에 배정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부서 이동할 때도 전달되는 것들이 저런 것까지 나올 수 있고 심지어는 끝까지 가보면 감찰 자체도 상당히 말하자면 물감찰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저 논란이기 때문에 저 병사한테 실제적으로 피부병이 있고 고열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루빨리 우리 군이 좀 그런
일반인들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불평등한 어떤 병영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좀 저런 문제가 없도록 감찰이 있다라면 훨씬 더 센 감찰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정치 변호사님, 김영주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해당 병사가 재력가 부모님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 병사보다 다른 사병에게 어떤 그 불편함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따로 격리를 하게끔 군이 조치를 해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미 세간에서 그런 의혹을 갖고 보고 있는데 감찰을 할 거면 적어도 당사자는 불러서 물어는 보는 형태라도 취했어야 하지 않나, 군이. 네네. 제가 30년 전에 군 생활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별명이 한밤중이라는 병사가 있었어요. 한밤중. 그 집안에 별이 무지하게 많대요. 아, 그래요? 뭐 10개인가 20개인가 별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좀 이것저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30년 전에. 그래도 저렇게 이렇게 막 나가가지고 그러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왜 별명이 한밤중입니까? 집에 별이 많으니까. 예. 한밤중에 별이 많죠. 별이 많다. 그렇군요. 어렵구나, 어려워. 요즘 별이 잘 안 보여서. 네. 충청도라 좀 늦으시네요. 규정을 위반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규정을 위반한 건 맞는 것 같은데 핵심은 대가성이에요. 그 병사가 중사를 함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중사가 병사가 여러 가지 뭐 피부병이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선의로 이러이러한 행동을 갖다가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도 이거는 사실은 감안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 중사가 돈 많은 저 병사 아버지한테 어떤 대가를 받았다. 돈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든지 뭐 향응을 받았든지 그러면 저거는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로 비화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군에서 군 형법에 어떤 죄가 있냐면요. 79조에 무단 이탈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에는 무단 이탈죄가 되는데 뭐 영구 이탈하면 이건 탈영이 되니까 더 커질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군도 그 인정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병원 가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했는데 그 병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집 옆에 있었다는 거죠. 예. 집이 강남인데 강남에 있는 병원 옆에 가가지고 병원 간 김에 집에 들려가지고 뭐 쉬다 오고 이랬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정혁진 변호사님도 저도 둘 다 충청도지만 요즘 충청도 사람들 굉장히 빠르다는 말씀을 혹시 몰라서 드립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꼬리 무는 집단 감염, 동호회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바로 살펴보시죠. 지난 15일 한 자동차 동호회가 인천 경기 회원 10명이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방역당국이 야외에서 이렇게 거리 두고 만났으니까 좀 안전하다 비교적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확진이 나왔어요. 회원 4명, 적시주 1명 확진. 회원들 한강공원 한 편의점 테이블에서 20분간 어울렸다. 확진 판정 전 직장 병원 등 이용해서 추가 감염의 우려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브라질 대통령을 향해서도 마스크 안 쓰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질의를 하는 장면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Vamos ficar com o caos e com o vírus juntos. Eu espero que essa seja a última semana dessa quarentena, dessa maneira de. 라고 말하는 브라질 대통령에게 브라질 법원이 대통령도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매기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관련된 현재 상황 28명 늘었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격적인 장마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비가 그쳤는데 또 내린다라고 해요. 기상캐스트 연결해서 언제 비 내리는지 이 장마 이번 주는 언제까지 내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허유원 캐스터,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어제만큼 비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빗줄기가 강하게 이어졌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청계천에는 약한 비만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대부분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오늘은 중부와 남해안 또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고요. 비의 양은 많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오늘 밤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내일 낮까지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지만 오늘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남부지방은 대구가 29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오르겠고요. 습도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서울과 대전이 25도로 어제와 비슷해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장마는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무더위와 집중호우가 번갈아 나타날 걸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 말로에서는요. 오늘 본방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김경수와 닭갈비 그리고 킹크랩이라는 주제로 오늘 김영주 의원님과 또 이재명 부장 두 분 모시고 2사 말로 라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접한 것이 닭갈비인지 킹크랩인지 이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주십시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